공매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충격은 조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오늘 이제 바로 주식시장 강세 전망편입니다. 지금 팀장님 얘기만 들어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피 3630을 간다고 외치면서 다 엄청 좋은 얘기들로 이제 가득하신 것 같아요. 지금 흔히 말하는 장밋빛 전망인 건데 네. 사실 그 장밋빛 전망이 100% 맞지는 않잖아요. 네. 분명히 안 될 수 있는,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뭐 코로나 제약사나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팀장님이 전망이 틀릴 수 있는 이유, 뭐 떨어질 수 있는 신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첫 번째라기보다는 가장 큰 것은 앞서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모와 모 간의 힘겨루기 싸움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와 GDP 성장 간의 힘겨루기 싸움에 있어서 저는 1분기 때는 물가가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는 펀더멘탈이 강할 거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 예상이, 제 전망이 바뀌거나 수정 전망을 할 수 있는 것은 펀더멘탈이 좋긴 한데 2분기 때 엄청 좋았다가 3분기, 4분기 때 이렇게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GDP 성장률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물가나 금리는 저는 1분기 때, 2분기 때 좀 많이 올랐다가 좀 3분기, 4분기 유지하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전망 하에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시장은 좋을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달라지는 경우는 물가가 아마 4월, 5월 달에 많이 오를 거예요.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좀 떨어진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제 전망, 그러니까 이 그림이라면 제 전망 3630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만에 하나 물가가 쫙 올라서 안 떨어지고 플랫해진다. 그러니까 이 높은 물가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첫 번째로는 경기 모멘텀은 둔화되는데 물가 상승 부담은 계속 있다. 거기에 대한 이 힘겨루기 싸움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가 생기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미국의 중앙은행도 긴축에 대한 시점을 좀 당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저는 1분기 때 조정, 2, 3분기 때 오르고 4분기 때는 완만하게 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3분기 때부터는 조금 박스권 많이 못 오른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달리 물가가 쫙 올라갔다가 더 올라가요. 연말까지 쫙. 그럼 최악인 거 아니에요? 최악이죠. 그러면은 이제 7, 8, 6월, 7월 지나면서 물가가 더 올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와 금리, 그리고 GDP 성장률, 경기 흐름, 요 둘 간의 힘겨루기 싸움에 있어서 어느 쪽이 힘이 센가. 지금까지는 요 펀더멘탈이 더 세다라고 하는데 제 예상과 달리 물가 힘이 더 세진다. 이러면 시장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물가의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네, 포인트 중 하나네요. 좀 유럽은 어떤가요, 그러면? 유럽 뭐 코로나 제약산도 좀 심각하다고 하는 것도 있고. 많은 분들이 유럽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유럽 변수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는 있는데 생각보단 괜찮다. 생각보단 괜찮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코로나19 재확산이 있긴 하지만 이게 작년 4월, 올해 1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이 지금 영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을 계기로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조금씩 완화시켜주는 흐름들로 가고 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접종이 한 4,500만 명 정도 이상 맞으면서 미국, 유럽 전체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확진자 수가 떨어지고 이렇게 안정된 나라 중 하나예요, 영국이. 그러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늘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봉쇄 조치도 완화하고 있고. 그런데 코로나19 재확산은 걱정이 되는 독일이나 몇몇 나라에서도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제 유럽도 백신이라는 것들, 그리고 진단키트라는 것들, 자기네들이 방어를 할 수 있는 변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경제활동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생활 방역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한국 같은 거죠. 한국 같은 경우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공장을 닫거나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쵸. 생산활동이나 뭐 경제활동은 다 하는 가운데
상업시설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개인 방역들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상황인데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재확산에 대한 걱정들도 있고 불안감들도 있긴 하지만 좀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흔들림은 있어도 경기가 좋아지는 방향성으로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처럼 느껴지네요. 네. 최근에 또 외국인 수급 좀 개선되고 있지 않나요? 네, 좋아지고 있는데 흔들리기도 했죠. 뭐 특히 3월 말 가까워지면서 좀 흔들리기도 했는데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3조 이상 사면서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3조 이상 사면서 시장을 3,000선 밑에 있었던 코스피를 3,200까지 쫙 끌어당겼죠. 아마 물어보고 싶으신 게 이거 같은데 계속적으로 외국인 순매수 들어올 거냐. 맞아요. 제 주식 사줄까요? 하루 종일 뭐 매일매일 들어온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뭐 주간, 월간 이렇게 누적해서 본다면 방향성 자체는 순매수 쪽으로 흘러가는 게 맞다.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 흐름이 좋아지는 것들 여기에다가 달러가 약해지고 여기 달러가 약해지는 흐름에 있어서는 유럽 경기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심리만으로도 뭐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뭐 91 밑으로 내려가고 원달러율이 1135원까지 갔던 게 지금 1125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아 유럽 경기가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달러가 약해진다면 외국인 수급은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월 달에 또 개인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큰 악재라고도 볼 수 있는 공매도. 네. 그건 좀 제가 걱정되긴 하는데 또 누군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증시가 뭔가 하락이 좀 보일 때는 공매도 제기가 되는 게 개인 투자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지만 증시가 만약에 상승을 좀 생각한다면 공매도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일단 그 말은 일리가 있나요? 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매도라고 한다는 공매도 변수가 수급의 하나입니다. 수급 매수 매도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펀더멘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매도가 제기된다라고 해서 수출이 망가지나요? 공매도가 제기된다라 해서 한국 기업이 갑자기 안 좋아지나요?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나 기업 실적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수급 변수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면은 수급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출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좋은 기업들이라면 사야 되겠죠. 사는 기회라는 거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감들도 많지 않은 좋아질 거라는 그림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한 종목들은 문제가 되겠죠. 여기에 공매도가 출회되게 된다면 뭐 시장이 급락을 한다거나 급락을 한 뒤에도 회복을 하지 못하는 그림. 왜냐면은 기업 실적이나 업황들에 대한 자신감들이 없다 보니까 빠르게 회복을 못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자체로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너무 과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죠. 한국 공매도의 문제점들, 불합리한 부분들, 그리고 처벌이 약하다라는 부분들, 이것은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채워나가고 고쳐나가면 되는 거지. 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얘를 없애달라. 여기 종기가 났는데, 종기가 뭐 생각 없이 있다 보니까 종기가 커졌는데. 그것도 팔을 자를 수는 없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기를 도려내서 큰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잘라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을 해볼 부분 중에 하나는 공매도가 제기되면 외국인 자금들은 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자,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시장이 불안해지면 막 팔잖아요. 해지 수단이 없어서. 뭐 선물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외국계 액티브 펀드, 롱숏 펀드, 헤지 펀드들은 글로벌 전체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부분 헤지를 하면서 좀 시장이 불안해지면 샀다 팔았다 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헤지를 하면서 뭐 방어를 해나가는 전략도 펼쳐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외국인 자금들은 외국인 투자자는 무슨 행동을 했냐면 샀다 팔았다만 했어요. 그러니까 패시브 투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시장만 따라가면 돼요. 시장 추종하는. 네, 내가 좋아 보이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시장 비중에 딱 맞춰놨는데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다 어떤 종목은 시장 비중보다 높아지고 어떤 종목은 시장보다 낮아진 종목이 있잖아요. 얘는 팔고 얘는 사고 다시 중립 맞춰놓고 왔다 갔다 올라가면 얘는 팔고 얘는 사고 이것만 했어요. 외국인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내내.
그러다가 외국인 수급이 반짝 들어왔던 게 올해 1월 초 그리고 최근이에요. 언젠가 보면은 3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 5월 3일 날 공매도가 재개된다. 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적극성을 가진 투자 주체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정 부분 들어오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는데, 이 추정이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에 대만 사례를 보면 됩니다. 대만은 6월 19일 날, 작년 6월 19일 날 공매도를 조기 재개했거든요. 네. 그때 6월 한 달 동안 대만 증시에 들어간 자금은 3조 5천억 원. 한 달 동안. 네. 한국엔 7천억 원 매도. 대만 증시는 한 달 동안 2%포인트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좋았고. 그때 뭐 여러 가지들 이유가 있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매도 재개라는 이슈가 그동안 뭐 액티브라든지 롱숏, 헤지펀드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시장에서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주는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하는 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상승하는 장에서는 좋은 종목들을 갖고 계시면 수급적으로는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외국인 들어오니까. 들어오기도 하고, 공매도를 이렇게 만 원 주가에 공매도를 딱 쳤어요. 네. 그럼 주가가 좀 흔들리겠죠. 공매도를 많이 하면. 그리고 제가 공매도가 아무 영향 없다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수급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때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딱 공매도 쳐서 이게 한 9만 원짜리를 9,500원, 9,800원, 9,000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뭐 9,000 얼마 때까지 갔어요. 네. 근데 얘가 실적이 좋으니까 뭐 한 10% 빠졌으면 많이 빠졌네 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공매도를 한 사람은 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손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를 풀고 주식을 사야 돼요. 이거 보통 숏커버라고 하거든요. 숏커버. 숏커버. 네. 숏커버라고 해서 네. 매도했던 거를 제로로 만들려면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세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만 원에 있다가 9,000원 떨어졌다가 11,000원, 12,000원으로 가면서 숏커버 매수가 들어오면서 쫙쫙쫙쫙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테슬라를 한번 보시면은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공매도 재개가 우리에게 좀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적이 좋은 종목, 그리고 수급적으로 좀 안정적인 종목, 펀더멘털이 탄탄한, 업황이 탄탄한 종목들. 그래서 자꾸 제가 코스피 대형주를 말씀드린 이유도 수급적으로 공매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충격은 조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거꾸로 공매도 세력들이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이제 대형주, 네. 이제 오늘 뭔가 업종, 네. 좀 종목 이야기도 좀 제가 또 안 여쭤볼 수 없는데, 그럼 이제 팀장님이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과 코스피 전망 정리해보면 이제 대형주가 좋다는 건데, 네. 뭐 업종 어떤데요? 유망 업종 어딘가요? 그러면은 요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드릴게요. 저는 작년 4월 달부터 꾸준히 쉬지 않고 말씀드린 것은 반도체, 자동차는 그때 좀 빼졌다가 작년 하반기 전망하면서 들어온 거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은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4월 달부터. 네. 얘네들은 코로나19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재정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수혜인데, 단순하게 없었던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산업에 좀 가속도를 붙여줄 수 있는 쪽이다. 신재생에너지, 인터넷, 반도체. 요 세 가지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고, 저는 아직까지 그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바이 앤 홀드다. 네. 샀다 팔았다라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아? 그러면은 더 비중을 늘려서 스노우볼 이펙트를 기대해야 되고 노려야 되는 업종들이고, 여기에 작년 하반기부터 좀 가세한 게 자동차, 운송, 뭐 이런 쪽들. 수출이 너무 잘 되니까. 그런 쪽들을 붙여주면서 정리하면은 인터넷, 2차 전지, 반도체, 여러 가지 정책 동력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성장 동력이 좀 빨라지는, 강해지는 종목들은 계속 들고 하고, 자동차, 운송 같이, 어떻게 보면은 수출에 대한 수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바이 앤 홀드 사놓고 기다리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로 가면 갈수록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보여줄 수 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인터넷,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운송이죠? 네. 그럼 섹터별로 좀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될 것들 뭐 있을까요? 한 가지씩? 섹터별로 확인할 거는 일단은, 그러니까 상승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인터넷은 너무나 좋습니다.
성장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 갇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확산이 많이 펼쳐져 있고 네. 지금 사업 영역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사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면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작년에 판을 엎어버렸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성장은 21%밖에 못했는데 한국 기업들만 세 자릿수 대 성장을 했습니다. 유럽 힘에 의해서 성장을 했는데 이제부터 바라볼 때는 미국이죠.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굉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한국 2차 전지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좀 최근 지지부진하고 좀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이라든지 5G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들이 펼쳐지게 되면 계속적으로 최근 자동차 반도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쇼티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격에 대한 상승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뭐 전기차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전기차가 뭐가 좋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글로벌 탑5 안에 듭니다, 진짜로. 네. 그리고 아이오닉 5. 네. 그리고 기아차의 새로운 전기차, 하반기에는 제네시스 전기차. 요 세 개만 조금만 잘 되면 그림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고요. 그렇죠. 2, 3, 4등이 비슷비슷해요. 2등, 3등은 어딘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24%로 높고요. 그 다음에 GM, 폭스바겐, 한국, 그리고 르노, 닛산. 이 순서거든요. 근데 한번 보시면 테슬라 빼고는 다 10하고 9%예요. 1%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요. 네. 그래서 올해 출시되는 아이오닉 5, 그리고 기아의 새로운 전기차, 네. 제가 기대하는 거는 하반기 제네시스 전기차. 제네시스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세단으로 전기차를 성공한 게 테슬라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내놓고는 있지만 네. 제네시스 라인업으로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 점유율이 여기서 1%포인트나 2%포인트만 올라가도 2등으로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되게 미세한 차이. 미세한 차이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는데 뭐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테슬라의 발톱의 때 정도만 밸류에이션을 받아도 지금 레벨보다는 더 높은 데에 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운송 같은 경우는 최근 뉴스들 많이 보시죠. 화물 운송 이런 뭐 부족하다, 뭐 천연부지로 가격이 올라간다. 그만큼 교육이 잘 되고 있고 교육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그러면은 오른쪽은 뭐냐? 뭐 스윙 트레이드라고 적어놓는데 스윙 트레이드. 네. 어떻게 보면은 올해 2021년은 웬만한 종목들, 웬만한 업종들은 연간 수익률을 봤을 때 플러스일 거예요. 왜냐면 모든 업종이 작년보다 수익이 다 좋아요. 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본다면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 시장에. 그런 상황에서 왜 쟤네는 바이앤 홀드로 해놓고 얘는 왜 스윙 트레이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바이앤 홀드는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아니면 작년부터든 사상 최대 이익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이익이 100이라고 한다면 한 80 정도 떨어졌다가 이익이 작년에 올해 120, 내년에 160. 그러면은 요 20% 떨어졌다가 올해 이익 증가율은 50%밖에 안 되잖아요. 80에서 120으로 하니까. 근데 내년까지 보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60%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스윙 트레이드로 적어드린 거는 시클리컬, 그리고 코로나19 피해주.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이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이익이 100이었다면 한 20 정도로 떨어졌다가 올해 60, 내년에 80 정도로 올라와요. 그럼 올해 이익 증가율은 300%예요, 300%.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까지 본다면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 주가 이익 레벨은 마이너스 20%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구조적인 성장주와 수출주 같은 경우는 이익 레벨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 행진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러니까 시장의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끌어갈 수 있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스윙 트레이드는 올해 이익 모멘텀이 어마어마하게 좋기 때문에 확 튀는 그림, 확 튀어오르는 그림들은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연속성이라든지 흐름들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죠. 시클리컬 금융주는 물가나
금리 흐름에 따라 예민하고요. 코로나19 피해주들은 코로나19 상황에 예민하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움직임이 클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라서 네. 얘네들은 좀 많이 떨어질 때 샀다가 확 튀어오르면 좀 정리하고 또 떨어지면 사고, 그러니까 매매 전략으로서 유용한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 기대만 반영될 수 있는 에너지화학, 철강, 은행 최근 굉장히 핫하죠. 얘네들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다. 플러스 알파 수익률 낼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그리고 하반기 소비 시즌 기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최근도 좀 반등을 하고는 있는데, 하반기에는 호텔 레저, 화장품 의류, 소매유통, 미디어 교육, 코로나19 전형적인 코로나19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오르면 좀 팔아야 되는 거네. 왼쪽은 네. 계속 가져가는. 계속 가져가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꾸준히 들고 가야 되고, 네. 오른쪽은 샀다 팔았다 매매할 수 있는. 솔직히 김 작가님은 어떤 투자 성향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왼쪽만 계속 말씀드린 분이 있어요.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사시고 떨어지면 사시고 했더니 그분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매매를 어떻게 하냐. 사놓고 묻어놓으라니. 그럼 수익 굉장히 많이 나셨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없을 수 있죠. 네. 사고 팔고가 아니라 떨어지면 사세요. 떨어지면 사세요. 이것만 하니까. 그래서 매매하실 때는 오른쪽 가지고 하셔도 된다. 근데 오른쪽은 제가 이때 사세요, 이때 파세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투자 리스트,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 딱 넣어놓으시고,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조금씩 사모으셨다가 오르는 강도가 굉장히 세거든요. 확 오르면은 조금 파시고, 또 쫙 보시다가 관심 종목군에 얘는 많이 떨어졌네. 그럼 얘는 떨어진 것도 좀 사시다가 또 오르면 파시고, 이런 전략을 하신다면 재미도 찾고, 네. 수익률도 얻어가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팀장님 말씀드린 것 같이 생각나는 게, 제 주변에서도 이제 저한테 주식 언제 파냐 물어보면,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약간 미래 성장주 쪽 관련된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쪽은 저도 잘 안 팔거든요. 팔지 말아야죠. 네. 그래서 안 파냐고 물어보면 이제 저는 이거 되게 오를 거라 생각하니까 네. 판다고 하면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제가 우린 좀 재미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왜 여기서 재미를 찾아?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 작가님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듯이 자신만의 생업이 있으신 분들은 네. 샀다 팔았다 하면 굉장한 스트레스고, 그쵸.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떨어졌네?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만 하시고, 더 사야 될 때는 더 사고, 네. 좀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하면 홀딩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저 아는 분은 한 종목, 인터넷 한 종목으로 250% 나신 분들 계세요. 근데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작년에 2차 전지, 맞습니다. 카카오 네. 다 올해까지 한 5-6배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도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한 더 4-5배를 벌었던 건데, 우리는 너무 자주 팔고 사는 게 아닌가. 네. 투자 성향이 워낙 다양하시니까, 저는 만약에 생업을 하시면서 꾸준히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앤홀드 쪽, 네. 그리고 만약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매매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도 일정 부분 잡고 가는 건데, 스윙 트레이드 할 수 있는 시클리컬이나 금융주 또는 코로나19 피해주들을, 얘네들을 길게 끌고 가긴 좀 쉽지 않아요. 그냥 샀다 팔았다 매매 전략으로서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네. 이쪽에서는 꾸준한 수익을 갖다 주고 여기서는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갖다 주면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부모님과 자녀를 위한 선물 준비하셨나요? 카네이션도 자녀에 대한 사랑도 필요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시급한 건 재테크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구독자분들의 가족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테크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자녀를 위한 조기 투자 경험과 부모님을 위해 권해드리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입니다. 평일엔 바쁘고 지방에 살아서 방문이 어려우신가요? 가치투자의 대가 강반천 회장의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주말에 지방을 찾아가 계좌 개설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가입 방법, 일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가족에게 행복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내 가족의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